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지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장해찬 대통령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민성기 논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토론 앞서서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천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 한 대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중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들어오는 보다 좀 자세한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인수위 활동이 한참인데 오늘의 뉴스는 알박기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지은 대변인께 먼저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인수위에서 현 정부가 주요 공기업에 관해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기업을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알박기라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기업인데 어떻게 대통령이나 지금 임기 끝나시는 그 청와대에서 임기를 마지막을 앞두고 어떤 그 민간 기업의 그 임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 이게 좀 과한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임명된 분의 그 내용을 봐도 이분이 그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고 전임 사장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거기서 오래 일을 하다가 비슷한 부처를 거쳐서 사장이 된 경우라서 전혀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고 자질이 있고 그 일에 적합한 경력 있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원래 있었던 경로를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다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대우조선 해양의 내부에서 위원들을 다 꾸려져 가지고 임명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 알박기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인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여기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산업은행에서 보유한 모든 회사 뭐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보유한 모든 회사 이렇게 다 하면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까지 인수위 기간에는 다 임명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건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알박기 논쟁이 사실 한국은행 총리를 신임 총리 그 임명을 할 때도 또 있었습니다. 총재를 임명할 때도.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자질이라든지 잠깐 좀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민성기 위원께서 지금 여야 간에 민수위와 청와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어떤 건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장이 선임됐죠. 근데 그 사장이 그 인수위 측의 그 주장은 이게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로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정권 들어서 굉장히 급속 승진을 한 인사인데 구태여 지금 인수위가 이제 출범을 해서 새 정부가 이제 막 뜨기 직전인데 이 시점에 이렇게 인사를 급작스럽게 단행한 거 그리고 인수위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산업은행 측에 인사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는데도 무시하고 인사를 한 거 이런 게 소위 인수위를 무시한 소위 알박기 인사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는 일단 뭐 산업은행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진짜 몰랐다. 근데 이걸 마치 대통령의 동생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거 대단히 모욕적인 인수위의 처사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이거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어제 오늘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수위 내용 그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인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상식이 근거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정권 이양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정권 교체기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발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이 바로 상식이었습니다. 외견상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는 주장하나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의 개연성이 의혹을 벗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장해찬 단장께서 최지원 대변인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인수위 발표도 듣고 하셨으니까 더 뭔가 보완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의 친구가 상무, 부사장, 사장에 이어 대표이사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다면 그리고 그 초고속 승진을 한 기업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산업은행의 은행장이 이 보수정당의 행사에 나와서 보수정권 20년 이런 축사를 한 인물이라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거 그럴 수 있는 인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오해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바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임명받은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친구인데 유독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무,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쳐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근속 30년 이상한 전문가가 박두선 대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국제적인 조선업 시장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지금은 치열한 내부 구조조정과 세계적인 경영의 어떤 트렌드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현대와 합병이 국내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EU 등의 반대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시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전문가 사이에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박두선 대표가 된 것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과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20년을 위하여 이게 이해찬 전 대표의 민주정부 20년 집권론을 그대로 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축사를 한 것까지 하나하나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민감한 정권 이양기에 더군다나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새롭게 고민해야 될 다음 정부에게 이렇게 오해 많은 인사를 알박기로 물려주는 것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에 큰 부담을 끼치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박두선 대표가 과연 다음 정부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도 이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이 했다면 좀 더 신중하고 절제된 인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을 보면 어떻게 의심만으로 알박기, 그다음에 비상식, 무렴치 이런 말을 하느냐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청와대가 민간 기업에까지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장 이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데가 일단 민간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임 사장의 임기가 3월로 끝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임기가 만료된 사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사장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거 역시 민간 기업인데 그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상의 국영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은행을 관할하는 금융위에서 2차례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 임사를 지금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 감사원에서는 왜 감사위원 2자리가 공석인데 지금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감사원장의 유권 해석을 내렸겠습니까? 한두 달에 이 공백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 조선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인사. 더군다나 정말 당면 문제인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의 합병 무산을 어떻게 그러면 재처리할 것인가, 재합병을 추진할지, 매각을 추진할지, 구조조정을 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세울 것인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 서둘렀는데 그 서두른 인사가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대통령 동생의 친구다.
이건 정말 오해를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인사인 것이고요. 만약 이 사장 임명이 정말 시급했고 내부에서 승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다면 여러 후보군 중에 정치적 오해를 최대한 덜 살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산업은행이나 이 대우조선해양이 발휘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과거 정치 편향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지 않습니까? 국민통합을 해야 할 시점에 저는 마지막 이 알박기 인사 욕심으로 사실상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저해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대변인께서 반박하시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박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냐,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리한 수를 뒀냐, 아니면은 그 임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분은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8명의 공개 임원 면접 채용을 통해 가지고 뽑혀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된 그런 사장이고, 또 이분이 40년 가까이 일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의 초고속 뭐 승진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분 양력을 보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상무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일한 분이 지난번 사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진 분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기에 맞춰서 선출됐는데, 이것이 그리고 금융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선을 하지 말아라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공공기관이 아니지요. 산업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도 공공기관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도하고요. 다만 저는 왜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의 자질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이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과의 코드가 맞느냐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질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알박기, 그리고 심지어는 뭐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 막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당선인에게 듣고 싶은 것은 미래 비전인데, 지금 너무 무조건 지금 선거도 끝났고 지금 여당인데 야당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한데,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직을 하시고 사저로 가셨는데 봉하마을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인기는 많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논두렁 시계라든지 과도한 의혹들을 부풀려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 문재인을 해가지고 지금 당선을 하셨는데, 당선한 상황에서도 계속 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꼬투리 잡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돌파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알박기다, 옷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정말 텔레비를 꺼버리고 싶다.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신 여론조사로 팩트 정정 하나만 10초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2%였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기 의원한테 이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만난 게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나흘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양측의 관계가 좀 괜찮은 듯 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인수위하고 청와대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비상식, 무렴치, 그다음에 알박기, 눈독들이냐 이런 말들이 좀 나와서 이 건 때문에 다시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2시간 50분이 넘게 저녁 회동을 했지만, 원론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 밑에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합의사항이 나온 게 없었고, 그걸 또 밑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대로 하면 돼라는 거와, 소위 정치 도의상 앞으로 새 정부와 오래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급박하게
내려 꽂아서 인사하면 되느냐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의의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양측이 신구 권력이 빨리 정리를 하고 양해할 부분은 양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중에 협의 창구라는 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이 이런 부분을 빨리 협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특히 논쟁적인 인사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여야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의 그 사장으로 선임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청와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대통령과 당선인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협의라든지 관행으로 정착돼야 되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차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소위 역관제적인 요소를 갖고 올 것인지 어디까지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 인사를 자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입법을 통해서라도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언급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청와대 측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부실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큰 부담이자 책무입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의 이야기가 뭐 약간 좀 톤다운해 가자라고 하는 그렇게도 좀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장해찬 단장 들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날선 언어를 부대변인과 홍보수석이 나와서 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립 양상으로 이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지금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부실 공기업, 이제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사실상의 부실 공기업을 어떻게 부활시킬 거냐, 정상화시킬 거냐 하는 과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일 것이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 새로운 기준 같은 경우도 차기 정부에서 조금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이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란 무산된 합병을 재추진하거나 또는 대우조선해양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과 재무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지금 박두선 선임된 대표가 그 같은 과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임기 동안 이어나갈 적임자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 권력이 이양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앞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물러나는 정권이 뭔가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임명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보시고 이렇게 여야가 갈등하는 그 신구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인가라는 것부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로 덕담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참 보기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기업은 민간 기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 전혀 없는 자리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8명을 인터뷰를 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선을 청와대 탓을 하니 청와대는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왜 우리가 알박기를 했다고 하냐. 그러면서 좀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어느 쪽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부동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뭐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산적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비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 질문과 답변 간단히 듣고 모시겠습니다. 대우조선 알박기 그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갔어요. 저는 뭐 저건 잘한 거겠죠. 저게 또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뭐 이러니저러니 말했다고 그러면 뭐 더 보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부대변인과 홍보수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입장을 대독시키거나 아직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회동이 있었고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는 것보다는 이 대리할 수 있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게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인수위 연결해서 인수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 취재하는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한 기자. 먼저 오늘 윤석열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동정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통이동 집무실로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있는 이곳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로 이동해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 지금이 전시 상황과 같다며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외교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만원의 산유국 협력체인 걸프 협력회의에 속한 6개 나라의 주한 대사를 접견합니다. 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이번 일요일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74주기인데요.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다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4.3 평화재단은 보수 정부의 당선인이 온 전례가 없어서 식순 일정 등을 다시 짜는 만큼 시간 등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선인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을 어쨌든 비운다는 거잖아요. 제주도를 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인수위 취재 기자들이 보실 때는 일요일이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일정들이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대 총리 인선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전망인데요. 오는 일요일인 4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타임테이블 때문인데요. 이 4월 초에는 인선이 발표돼야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전 이 내각 인선부터 청문회 준비까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당선인이 이 제주도에 방문하게 되면서 실제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수한 기자, 오늘 일정을 보면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부한 게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위원들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국민통합은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짧은 이제 그 지난 20대 대선의 표 격차가 적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과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사이의 어떤 통합이 앞으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거다. 통합에 힘써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수환 기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위원회가 뭘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정권을 그야말로 이제 인수받아서 다음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이런 기구라는 걸 알겠는데 그 안에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이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 기구인지, 왜 그리고 그 기구가 인수위라고 하는 그 전체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좀 질문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취재하는 기자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이제 인수위 안에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위원장을 김한길 그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이제 대표로 역할했던 분인데.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격차가 득표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20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대나 미대녀, 즉 세대 갈등도 매우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세대 갈등, 남녀 이제 성 사이의 갈등, 그런 상황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앞으로 시대적 과제라는 어떤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장 단장님, 저희가 유수환 기자한테 이제 질문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국민 통합이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지역적인 갈등 문제도 여전히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세대 간 갈등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큰 두 축,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통합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서 국정과제로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수위의 각 분과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아서 정부 부처에서 계승할 정책은 계승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진행시킬 것을 준비하는 등 보다 실무적인 일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통합위 같은 경우는 보다 거시적인 국정 운영의 아젠다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갈등, 여전히 남아있는 영원한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 지금 세대 갈등이 사실상 연금 개혁 문제로 촉발된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금 개혁 이슈를 들고 나오게 되면 그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지만 연금은 이제 수령해야 될 중장년층에게는 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갈등 없이 잘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의 거시적인 아젠다를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네. 네, 뭐 국민통합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여야 간에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세대 다 필요한데,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갈등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인수위에서 임명된 분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사퇴했다는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 국민통합위원회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 젠더 갈등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가부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젠더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를 보면 역대 그 어느 대선 후보보다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에 있어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항상 20대, 30대 남성 지지율도 민주당이 압도하다가 이번에는 지난 4.7 이후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이 그 지지율을 더 많이 받게 되자 여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이 주목을 받은 것이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국민의힘에게 하기 전에 원래는 2030 전체 지지율을 압도하다가 왜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느냐. 그리고 여성 지지율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다 소폭 올랐어요.
왜 여성 지지율도 소폭 올랐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라. 그게 172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서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가부가 폐지되고 개편된다고 하여서 꼭 필요한 여성 정책,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던가 또는 아동과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관 부서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제대로 두텁게 하겠다. 약자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정책이 실현되고 나면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마저도 박수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떤 토론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싱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가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되고 또 막연한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그 통합 논리가 아니라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며 또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세력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인사 문제일 테고 인사 문제의 핵심은 이제 국무총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유수한 기자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언제쯤 지명이 될 것이냐는 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가장 좀 업데이트된 뉴스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민성기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국무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내셨고 그리고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외교나 안보 쪽에도 역량이 있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 한덕수 전 총리도 아니라는 얘기는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인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이제 그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절차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인사청문회 안을 이제 국회에 당선인이 내면은 20일 정도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산해서 뭐 여야 협의 기간 이런 거 따지면 한 30일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 이후는 언제든지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당선인이 총리 지명자는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3일 제주 4.3 추념식에 당선인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수가 될 뿐 그 얼음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초가 되겠죠. 초쯤 되면 총리 지명자는 발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온 뉴스를 보면 당선인이 아직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뭐 누구를 만난 적은 없다.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를 면담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민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일요일, 뭐 늦어도 월요일쯤에는 뭐 지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결정을 해서 그 지명자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명이 됐을 때 과연 그 인물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민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그 총리의 적합도 그리고 뭐 윤리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은 좋은 인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경험이 있으시고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이제 협치 통합을 얘기를 하시는 만큼 과거에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두루 일한 분을 이렇게 뽑지 않았나 그런 고민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인력풀이 이렇게 없나. 결국은 과거에 하셨던 관료 출신 밖에는 우리가 이 청문회나 이런 것을 무난히 통과할 사람이 없나 이런 좀 안타까움도 듭니다. 인력풀이 더 많지 않고 새로운 정부, 이제 윤석열 인수위나 윤석열 정부가 상징하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참신성을 대표할 사람이 없고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있는 그 풀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우리가 굉장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식으로 양선대위가 이렇게 싸웠는데 한쪽이 이제 어느 쪽이든지 정권을 가지면은 상대 쪽의 사람, 뭐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은 안 쓰고 뭐 이러면서 그 풀을 스스로 좁혀져 왔던 경향도 있고 또 대한민국은 결국은 관료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이런 양당의 이런 여러 가지 싸움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관료 출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관료 출신의 경험을 존중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뭐 시대 교체, 뭐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까지 할 만큼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안타까움도 동시에 표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 한덕수 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된 경제통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인선의 어떤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통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역대 정부의 국무총리 모두 경제통만 인선했던 건 아닙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전폭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 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부처의 주요 책임자들을 원팀으로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부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이 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경제적인 어떤 전문성과 동시에 외교 안보적으로 통상에서도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금상첨화라는 그런 판단 기준 하에서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